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전문가 분들 모셔서 이야기하는 농당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스마트팜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수직 농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정문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스마트바이오 주정문입니다. 남수님은 지난 시간에 궁금증 내지 답답한 게 많이 좀 풀리셨는지? 풀렸다기보다는 엉어리가 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입니다. 더 쌓여.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팜의 미래다. 좀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쭤보고 싶다가 여쭤보지 못했던 게 처음서부터 이제 인삼을 타겟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다른 걸 하시다가 이제 인삼으로 바뀌었는지 요거를 사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제가 2011년 창업을 했을 때는 이제 인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인삼특작부에서 기술이 수경재배 기술이 나와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창업하기 전에 제가 2007년부터 진행했던 거는 이제 버섯을 자동화해서 생산하는 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버섯에서 인삼으로 어떻게 보면 다 음지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광이 많이 필요 없는. 광이 많이 필요 없는. 네. 저는 버섯 말씀하시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버섯이 굉장히 미래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0년 초반쯤 됐을 때는 우리나라 버섯 생산이 그 10위권 내에 든 적이 있었거든요. 세계에서 10위권이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한 20위권 훨씬 벗어나 있고 그 당시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버섯 자동화를 한다고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을 이미 막 도입하고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기술력이 상당히 발전됐었고요. 제가 또 옛날에 또 그 농업기술진흥원 지금 기관이죠. 거기에 근무했을 때 기술 평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버섯 자동화 기계를 다녔었거든요. 업체들이 뭐였냐면 한 2010년대쯤 돼가지고 이 업체들이 중국으로 자동화 장비라든가 아니면 막 수출하고 이랬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력이 강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버섯 산업이 좀 많이 잊혀져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팜을 보면서 솔직히 그런 걱정을 좀 하거든요. 버섯 산업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버섯 산업은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게요. 직접 예, 제가 이제 이게 제 버섯 산업의 전반적인 그건 아닌데 입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버섯 산업 자체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많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저는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에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버섯이 제대로 재배되려고 하면은 버섯이 성장할 수 있는 배지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배지들이 대부분 다가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으로. 예, 대부분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표고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지 자체가 목질류가 되는데 참나무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그거가 지금 보통 보면은 좀 대형화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십 톤씩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팽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가 곡물류에서 이제 버섯 배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를 먹고 남으면 중앙에 나오는 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콘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건조시켜서 분쇄를 한 게 이제 주 원료가 되고 그 나머지는 미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연실방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사실은 콩컵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 버려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그거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올 때 우리 갖다 주라고 한다고 그대로 갖다 주시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품질이 나쁘고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수입하려면 너무 멀고 비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버섯 산업 자체가 결국에는 한계점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면은 배지 문제는 항상 있잖아요. 지금 네. 중국에서 네네.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아니 종균 접종된 게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키우기만 네, 하는 네. 거고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인정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있었고 원료를 조달해서 어떻게 키우기만 잘하면 되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러면 버섯 산업보다 그럼 스마트팜 산업은 버섯 산업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스마트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되는 부분이 이제 시설의 문제인 거지. 사실 거기에 있는 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버섯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배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코코피트나 이런 배지하고 달리 곡물류라든가 목질류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험적인 부분이 제가 좀 있는데 저희들도 팽이버섯을 해서 굉장히 많이 재배를 했었거든요. 제가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했던 게 하루에 6만 병 정도를 했었어요. 하루에 6만 예, 하루에 6만 병에서 병 하나당 한 980cc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kg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6만 병이니까 6톤 정도가 하루에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중국에서 그때 수입을 할 때 그 건조가 덜 돼가지고 썩어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따로 지어서 거기서 옥수수를 옥수수 그러니까 콩컵이라고 하죠. 그걸 수입을 해서 건조를 해서 톤백으로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시고 배지센터라는 걸 갖다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에는 곡물류를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곡물 수입의 그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걸 수배를 해야 되고 또 수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만한 양이 안 되고 물량이 작고. 예, 물량이 작고 이것도 그럼 똑같은 문제네요. 어떤 국가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뭐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국가 전략 단계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별 단계에서 비즈니스로 머물다 보니까 규모화를 못한 거네 결론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버섯 산업 자체가 그 당시에도 뭐 예를 들어 팽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억대 내외, 표고 같은 경우는 한 4천억대 내외 정도 되었는데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국가 전략 수준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옛날에 농업과학원에 근무를 할 때 네. 우리 옆에가 이제 그 버섯하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부서의 연구 발표 같은 걸 매번 보고 하면서 이제 저는 버섯이 상당히 잘 나갈 거라고 대개 종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망을 가지는 게 있거든요. 통계를 수치를 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엔 이랬는데 버섯이 왜 이랬지? 그때 노력했던 분들은 그럼 왜 이런 고민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러면 스마트팜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뭐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어렵겠지만 사실 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실은 곡물류를 그 수급하기가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던 산업인 거는 분명한데 수직 농장이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곡물이라는 거는 대규모 농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대규모 농지가 어렵고 그러면 대규모 농지가 안 되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는 시설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엔 스마트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저는 오늘 좀 의도적으로 그냥 네. 공격적으로 네. 하도록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미 우리나라 온실은 7만 5천 헥타르까지 갔거든요. 네. 시설이 그죠? 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겠죠. 근데 이미 갔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좀 디지털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과연 시설 투자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을 올릴 수 있을 거냐? 우리가 올리는 효율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마트팜에 이렇게 집착하는 농업계가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앞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마트팜 산업이 네덜란드처럼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냐. 농민의 산업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 산업은 글로벌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좀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뭐 디지털화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온실 자체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한계점들이 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엽채류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덜란드를 그냥 뭐 그 완전히 좋게 말하면 완전히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데 카피했다고 하죠. 근데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네,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그 유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생산된 것들이 그 유럽으로 육로로 해서 그냥 다 나가도 되고 유통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하면 다 배로 나가야 돼요. 해외 수출하려면 비행기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하는 식생활하고 그쪽에서 하는 식생활 자체가 틀립니다. 많이 다르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대규모화된 온실 안에서 무엇을 키울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토마토 키우고, 그 다음에 지금 돈 된다고 하니까 다 딸기 키우시고, 그러면 파프리카 키우시고, 뭐 이렇게 돼 보시면은 우리나라 식생활 자체가 그쪽에 맞춰져 있지 않은데 그걸 아무리 키운들 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식생활을 개선해서 우리도 토마토고 토마토가 주신 뭐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식생활 바꾼다기보다도 지금 분명히 아까 제가 수직 농장에서 뭔가 소재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수직 농장에서 뭔가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재배되는 기술에 대한 레시피와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온실에서 적합화시키는 작업들을 거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것들을 수직 농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 바이오 업체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처럼 그 하우스 하나하나가 어떤 부가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걸 생산하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지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토마토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레드오션이고 또 지금 예전에는 토마토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 대부분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본도 그 자체적으로 온실도 많이 구축을 했고 또 우리나라 품질하고 그쪽 품질하고 차이가 또 나거든요. 그러면 고급은 네덜란드에서 다 수입하고 뭐 중급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나라 거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식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키울 거냐. 그러니까 디테일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웬만한 디테일 그 결국에는 그 제어하는 게 온도, 습도 뭐 몇 가지 변수 요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뭐 거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들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네, 하우스에서. 제대로 인공지능은 적용할 수 있긴 한 거냐? 그렇죠.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거를 다 피해서 이제 인삼으로 넘어오셨다. 그렇죠. 인삼 같은 경우에 제가 적용을 2011년에 창업하면서 인삼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은 뭐 인삼이 비싸고 뭐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인삼의 활용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활용성.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작물들을 갖다는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네. 소비자가 인지해서 구매할 때까지는 굉장히 그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인지를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시장 규모도 컸습니다. 지금도 인삼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죠. 네네. 그리고 뭐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중국의 길림성 그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12조. 인삼. 예, 600억 위안 정도 되거든요. 이야. 2022년 기준으로. 그리고 뭐 대만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 규모도 크고 활용성이 또 높습니다. 이게 이제 인삼 아이스크림도 가능하고 인삼 추출된 그냥 여러 가지 화장품도 차도 가능하고 화장품도 가능하고 그래서 활용성도 높고 시장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함을 부여를 하면은 차별화된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작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로 수경 재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무해 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는 이제 그런 식일 텐데 이게 일반 노지에서 이제 뭐 5년씩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그런 이제 수직으로 실내에서 키우는 거하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훨씬 만들어내기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우리 그 초기에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낸 논문에도 보면 이제 광이나 온도나 이런 관리를 통해서 노지에서 재배된 6년근 인삼과 비교를 했을 때 토탈 진세노사이드 함량 자체가 뭐 1.6배에서 2배 정도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생산할 때마다 품질 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남부지방에서 생산된 6년근 인삼하고 비교를 하면 그 토탈 진세노사이드 함량 자체가 한 1.8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 비교를 어떻게 누구 거를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죠. 왜냐하면 뭐 사실은 그 노지에서 키운 것들 중에서 그 해에 잘 재배된 애들은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차별화시키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가지는 그 진세노사이드의 이 구성 패턴이 저희들은 산삼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음지에서 잘 자라는 애들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니까 저희들이 그 재배 환경 자체를 산삼이 재배되고 있는 환경하고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습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광도 그렇고 그렇게 또 뭐 밑에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물의 온도까지도 그렇게 맞춰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산양삼하고 산삼에 있는 진세노사이드 패턴을 보면 다른 그 일반 노지삼하고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노지에서 재배하던 인삼이 요즘에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기술적인 것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지금 인삼 시장 규모가 1조가 넘는데 네.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들 거기에 1%도 어렵거든요. 100억. 네네. 그런데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실내에서 재배를 하면서 축적됐던 여러 가지 시도와 결과들을 가지고 일반 인삼 농가에다가 저희들 기술을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인삼 산업 자체를 좀 혁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지 말고 노지. 노지에서 네, 노지. 그러니까 노지라기보다는 스마트팜이 이게 되겠죠. 스마트팜. 왜냐면 환경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우리가 온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안 쓰는 온실도 많고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온실을 지어 놓고 농사가 힘들어서 그냥 버려지는 온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달 드리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인삼을 제대로 또 재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지금 기술이 예를 들면은 현재 인삼 재배가 어렵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홍삼은 또 육년근이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국을 다시 인삼 종주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러니까 인삼 종주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종주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느냐 문제인데 뭐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중국의 길림성 같은 경우에는 성 차원에서 오래 전에 한 2013년 정도인가 그 전에 이미 이제 장백 야생 인삼 복원 공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런 고려 인삼 종자들을 헬기나 비행기로 그 백두산 중국권역 장백산에다가 막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산삼이죠. 야생인삼. 장례삼. 예. 그거를 생산을 하면서 그거를 자생종이라고 해서 그 해외에다가 등록을 해서 장백인삼이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려인삼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원래 또 볼륨으로 따지면 또 산삼 같은 경우는 미국도 어마어마한 볼륨이라고. 그렇죠. 예. 캐나다나 이런 쪽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종주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인삼 산업 자체를 유지를 시키고 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인삼 산업 자체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기술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 기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국립원예 특작광원에서 2가지 특허를 내셨어요. 수경 인삼 재배 기술을 내셨는데 세대 촉진하는 기술이 있고 수경 인삼 재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요 2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인삼 산업 자체를 좀 더 뭐라고 합니까? 차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한다. 이게 참 쉽지만 어려운 말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단 싸야 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기능성이라든지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높아져야 되는.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일 이제 제한 요인이 뭐냐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직 농장을 굉장히 크게 짓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여기에 시설되는 투자 비용이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하는 수경인삼 자체가 싸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저희 바이오 회사하고 저희들이 소재를 저희들 공급하기 위해서 컨택을 했었는데 캐나다 인삼하고 그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력이 저희들이 10배입니다. 아, 예. 그 캐나다 인삼은 10분의 1 가격이고. 네네.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만의 이제 그런 경쟁력을 그 나름대로 갖춰가고 그러면 이제 캐나다 인삼하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비용이나 단가나 줄여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어르신들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재배하시는 인삼.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묘산포에서 1년생 꼽아가지고 5년 동안 키워서 6년간 만드는 걸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묘삼도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그걸 가져다가 저희들이 체계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재배를 하고 그 중간에는 저온 저장고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휴면 처리를 딱 해드리고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지금보다 단가를 저희들은 한 5분의 1 이하로 내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면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을 서로가 이제 뭐 다른 길을 간다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죠. 가는 네네. 쪽으로 생각하시는 서로 분요. 상조하고 대량 생산은 체계화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해 주시고 저희들은 기술을 개발해서 공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가 저희들이 해 드리고 뭐 요런 식으로 구조화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농업에서 가장 약점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그 커버해 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보급하시겠다라는 의도를 읽히는데 맞나요, 보면? 그것도 맞고요. 또 그 농민분들이 저희들 약점을 커버해 주시는 것도 맞는 거죠. 네. 양으로서 이제 볼륨으로서 네네네. 이제 볼륨으로서.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농민들도 많이 보실 테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꽤 큰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그 한 1,000평쯤 되잖아요. 규모가 그죠? 그렇죠. 공장 건물로는 한 1,600평 정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고 그 이제 다른 데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저는 그보다 큰 거라서 못 본 거. 수직 농장으로는 그럴 것 같고 단일 규모로는 아마 좀 많이 큰 편에 속할 거라고 봅니다. 1,600평 축구장만한 축구장은 좀 더 크네요. 네네네네. 네. 아, 그렇게 그럼 굉장히 많은 자본이 투자됐고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야, 저게 농업이야 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또 이렇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과연 농민들과 좋은 협업이 이루어질 건가 이것도 이제 우려가 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그럼 이렇게 특별하게 생산된 인삼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성분이 많이 부과된 이런 성분들이 그러면은 기업에서 그럼 잘 받아들여져 가지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만들어져야 결국 이 밸류체인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이걸 다 만들어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렇죠. 힘든 일처럼 네네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제가 이제 회사 자체의 포지션을 이제 그린바이오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포지션을 잡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는 포지션 전후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드려야 되고 같이 연결되어야 될 기업과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것들을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얼마만큼 농민들하고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냐.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인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하고 이 재배 방식이 굉장히 틀려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재배하는 인삼들은 대부분 다 생각하시는 게 새싹삼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새싹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생이나 2년생 묘삼을 물에만 담궈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해서 전엽 단계까지만 키우는 거고 저희들은 그 이후로 이제 대사 조절까지 연결해서 70일에서 90일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틀립니다. 틀리고 또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키우려고 하면 사실은 일반 이제 이런 그 인삼밭에서 5년 키우가 될 게 아니고 9월쯤 심어 가지고 한 3월쯤 수확하는 그리고 딸기 재배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수확하면 이제 저온 저장고에 집어넣어서 휴면 처리를 하고 다시 9월에 심고 요렇게 해서 5년건도 만들 수 있고 4년건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인제 체계화를 시켜 놨는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하고 대규모하고 틀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농민들하고 체계화 시켜야 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좀 스마트팜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 네. 일반 온실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걸 한번 묻고 싶은데 이제 전문가 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요즘 청년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올 때 농업으로 들어올 때 스마트팜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이게 자본 투자가 과다한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우리 토론에서 여러 번 다뤄줬고 스마트팜 전문가로서 이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저는 사실 스마트팜 중에서 수직 농장 쪽인데 이제 그거를 뭐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저는 인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온실에 스마트팜을 구축을 하는 거는 사실 리스크 요인이 너무 크다. 리스크 요인이. 왜냐하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이 일단 토마토나 파프리카 쪽을 대부분 하시는데 유통을 잡기가 너무 어렵고 또 하나는 아무리 농업이라는 게 열심히 지식을 전수하더라도 그리고 뭐 스마트팜에서 기계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움직여야
그 커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시행착오를 한 1-2년만 해버리면 그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진이 빨리 애들이 돈도 없어지고. 애들이 힘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불만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가지고 람보르기니로 운전을 배운 친구들이 아반떼 몰면 힘들어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는 온실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과하게 투자를 네, 했죠. 과하게 투자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지열 히트 펌프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환경 조절을 다 해주시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거 교육을 다 받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졸업을 해서 제가 온실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 규모 0.5헥타르 짓는데도 한 4-50억 들여야 되잖아요. 도저히 그거는 안 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보통 뭐 돈을 끌고 가지고 비닐하우스로 연동형 비닐하우스로 짓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연동형 비닐하우스도 평당 한 50만 원을 들어가죠. 예, 예. 기본적으로 한 4-50만 원 이상 들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자본 투자가 되고 또 이제 기술적 리스크도 있고 네. 이제 시장을 뚫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거를 뭐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열심히 잘 달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다가 뭐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하시는 후계농이라고 하면 도움도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진짜 맨 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쉽지 않은 일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고령농들이 하우스라는 고령농들이 많이 은퇴를 하면서 예. 이제 공백이 생기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메꿔주는 이 공백을 메꿔주는 청년농의 진입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가장 이렇게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저는 고민이거든요. 네. 사실 저도 뭐 주변에 연락 오는 청년농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이제 뭐 그 스마트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돈을 받아가지고 짓기는 지었는데 일단 뭘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도 있고요. 장목 선택을 뭐 해야 될지 네네.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뭐 딸기를 선택을 했는데 어디를 팔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한테 모든 리스크 요인들을 갖다는 다 부담시키는 것 자체는 좀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거고 만약에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 보면은 이제 전력 경영체들처럼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뭐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파트너? 예, 파트너 같은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리스크도 좀 부담을 덜고 그리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파트너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업 자본들이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이게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결론으로 굴러가는 얘기. 사실 그 파트너 하려면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대자본 대농주의. 예. 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사실 이게 추 대표님 회사도 그렇지만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농민에 꼭 피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느 부분이 이제 그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서로 시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시장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의 문제인데 농업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너무 바라보는 인식이 크다 보니까 이게 다음 단계로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령층들이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식량 생산이나 농업 생산을 떠받쳐 주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뭐 단적인 예로 저희 주변에 저희 아버님이 지금 75이거든요. 작년까지 이장을 하셨어요. 75이면 촌에서는 젊은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저희 아버님 마을에 그 청년회에 네. 그 제일 어린 막내가 저보다 연배가 높으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곧 벼농사는 문을 닫을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좀 시설에서 뭔가 오이를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10년 이내에 이미 대부분 손을 들 거다. 농업은 10년 이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다 그렇죠. 예상하고 네,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누가 또 바칠 거냐. 지금 청년농들 이야기를 하시지만 과연 지금 청년농들이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인원들이 그 떠나시는 분들을 더 바칠 수 있느냐. 아,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치는 안 된다. 네. 1대1로 매치되더라도 빠져나가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몇 명 청년농이 들어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농업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의 자체를 못 꺼내거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계를 낼 때 농업인이 아니라 그 농업 종사자 맞아요. 이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 관점. 노동력 관점에서 네. 저는 차라리 그런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그걸 떠받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업적인 관점으로 가야 될 거다. 새롭게 들어가는 청년들도 만약에 네. 기업적인 관점으로 농업을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스마트팜 분야는 네네.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이미 용자가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데 네. 이제 기업적인 관념 없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네. 미니멈 10억 정도. 기본 10억입니까? 기본 10억입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은 월 상한만 해도 보면 만만치 않은 만만치 않죠. 예, 수백 단위로 가야 될 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가상각 기준으로 해도 그렇죠. 감가상각까지 계산해 예, 보면 계산해 버리면은 사실은 자기 인건비도 뽑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초기에 들어가서 한두 해 농사를 잘 못 지으면은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냥 회복 불능.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네.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 주변에서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계농들은 그 아버지의 기반이나 부모님 기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정착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떠받쳐야 될 청년농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 청년농들 중에서 뭐 몇 프로나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다 성공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야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뭐 워낙 회사가 작아서 결국은 장목 선택도 되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보면 그렇죠. 뭐 다들 이제 시설, 스마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게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뭐 아니면은 이제 몇몇 과일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 새로운 건 없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딸기나 이런 걸 선택하는 이유가 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 네, 내가 얼마 정도 규모를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선택을 하고, 근데 이제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규모화가 돼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 안 되면은 사실 경제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딸기로 가시죠. 네, 딸기로 가셔가지고 딸기를 키우시는데 이제 또 딸기 그것만 팔아가지고는 돈이 또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 농장이라는 걸 또 하시죠. 예, 카페랑 같이 이렇게 네, 하시죠. 네, 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이미 이제 한계치에 와 있는 벌써 거죠. 한계치 왔으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수직 농장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작물을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매번 하시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 네. 이게 작목 선택하는 게 농사의 네. 많이죠. 네, 많이고. 네. 문제는 노지 작물은 매년 선택할 수 있지만은 네. 시설은 한번 해놓고 나면은 그렇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네, 세팅을 맞아요. 맞춰야 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범용적인 시설을 설치를 하면 네. 돈이 더 듭니다. 시설 비용이. 그렇겠네요. 네. 여러 가지를 네. 다 커버를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전용 시설을 해야 되는데 네. 전용 시설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를 다 리스크를 음.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 결국 도박이군요, 이것도. 농업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고 더군다나 이 처음부터 자본 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 옆에서 보는 농민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뵐 때도 그랬는데 누가 청년이 들어가지고 뭔가 비싼 기계를 사고 이러면은 쟤 저래가 뭘 될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근데 그건 오랫동안 경험으로 농업계에서 이미 체득이 된 거거든요. 가능하면 손목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큰 빚 내지 말고 이렇게 적당히 맞춰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게 이미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했고, 왜냐 그러니까 농산물이라는 게 진폭이 굉장히 커가지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안정적인 농사가 뭘까, 새롭게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전력경영체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농업단체가 지역별 농업단체가 잘 안 돼 있잖아요. 어떤 유통 조직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어디부터 해결이 될 건가 이게. 그건 뭐 제가 해결책을 갖다는 그 정책 당국자 아니라서 이런 거는 왜 우리나라는 외국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네. 욕 댓글이 또 막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농산물을 갖다 유통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그 직접적으로 연결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쪽이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연결돼 가지고 농민들이
바로 생산된 걸 이마트나 롯데마트로 가져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케이스가 파메이트지 않습니까? 네. 파메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원이라고 하는 네.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수직 농장, 식물 공장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고 공급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회사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유통업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컬리나 아니면은 쿠팡이나 아니면 그 이마트나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그거를 생산을 하셔 가지고 그 공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뭐 단가 얼마에 어떤 것들을 몇 킬로를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수매를 해 드리겠다. 이런 구조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겠죠, 하기가. 사실 이제 하림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림이 이제 육개 산업을 수직 네, 개별화시키면서 뭐 농협도 자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하림도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의 육개장 옛날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이제 들어가면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농협 융자하고 하림 융자하고 합쳐가지고 그렇죠. 지원을 하고 육개를 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육개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기업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잖아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농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사실은 기업의 하부 구조처럼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죠. 근데 그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바람직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구조가 없었다면 맞아요. 우리나라 육개 산업이 과연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뭐 브라질산 뭐 예, 예. 있을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 같은 경우에도 병아리를 갖다 하는 이제 그 양계장에다가 10,000마리를 주면 그 할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그 중에서 그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뭐 7,000마리만 우리한테 무조건 납품하면 돼. 그러면 30%는 네가 열심히 키워 가지고 남는 거는 네가 알아서 시장에 팔든지 해. 이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필요한 천하제일사료를 통해서 필요한 그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을 해 드리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딱 해 놓으니까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추가적인 수익도 되고 또 안정적인 수익. 예예 안정적인 수익은 또 7,000마리 거기서 예. 한 마리당 키워준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가지고 다 들어오니까 자기 기본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처럼 사실은 저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은 그 농업이라는 게 유지되고 발전을 하려면 결국엔 유통이 먼저 확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통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먼저 키워놓고 누군가 사가기를 기대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밭대기도 있고 뭐 포장 거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통을 먼저 유통기업이 오히려 저는 농업 쪽에 깊숙이 개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통기업도 근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렇죠. 웬만한 네. 자본력과 그리고 오히려 웬만한 봉사 부분- 차원입니다. 그분들은 뭐 예. 농업을 잠식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야 경쟁 붙여가지고 싸게 받아오면 제일 좋은데 예. 그렇게 안 하고 지금 구조가 제일 낫죠 유통기업이. 예, 유통기업 공급망이 조금 불안정한 문제는 있지만은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예.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정책이 좀 작동을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민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유통이 문제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폭리를 취한다부터 해서 단계가 많아질수록 누군가 여기도 단계가 많을수록 비용이 비싸지고 또 아니면은 가장 저도 이 많은 비난 중에 하나가 그 도매시장, 도매상들 하는들이 뭐라 그러죠 이게 농업 기업이 아니다. 아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회사가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농업 기업을 하면 그럼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냐?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항상 표면적인 문제만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욕먹을 일이라 가지고 이게 또 아무도 하질 않는 얘기인데 뭐 이제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그 변동성이라는 걸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나름대로 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플레이어가 다양해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선물 거래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 선물이라는 게 있으면 그 가격 변동성에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해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도 등장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언제나 결과물만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다 모두가 부담하는 구조다 보니까 농산물 금융하면 진짜 많이 욕먹을. 이런 그래서 항상 유통 문제 한번 다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섭외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팜도 똑같은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냥 결국은 팔로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팔로 문제 그다음에 장목 문제
안정성 문제. 예. 네. 딸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또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그렇죠. 큰 체험 거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가능하고. 다른 품목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딸기에 많이 집중되는데 뭐 딸기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딸기가 그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또 그만두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게 노동 강도가 높다. 네, 소득 강도도 증가하게 높고 된대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서 딸기 수확 로봇이나 이런 로봇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에 비해서 오버되면 이 농산물 자체가 그렇게 또 가격대가 유지되기 어렵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아마 그 딸기 농가 진출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장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시설하고 같이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딸기는 그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을 거냐? 홍콩이든 아니면 싱가포르, 대만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근데 지금도 뭐 5, 600억은 매년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육 자체를 수출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아마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기 보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뭐 비행기를 실어 가지고 가면 뭐 어디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건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베트남에 같이 네네네. 스마트팜이랑 네네네. 딸기랑 같이 나가서 네네. 이제 근데 이제 거기 나가면 결국에는 우리나라하고 동일한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에너지를 저렴하게 어떻게 쓸 거냐, 환경을 어떻게 맞춰줄 거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나 우크라이나 같은 데다가 딸기를 갖다 시스템을 이제 보낼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 특징이, 제가 그때 그 딸기 재배하는 시스템 보내려고 검토를 할 때 러시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맛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아래 굵기가 제일 중요하다. 느끼가 커야 네, 된다. 네, 네. 굵어야 되는가요? 네, 예. 음. 굵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품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킹스베리. 킹스베리가. 예. 빈타킹. 예, 예. 킹스베리. 킹스. 그래서 킹자가 들어간 게 예, 예. 그런 품종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다 시스템을 해서 이제 육묘하고 같이 가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면 현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현지화가 제일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딸기를 가지고 해외에서 지금 재배하시는 데가 꽤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그 뭡니까 오이시팜 이야기할 때처럼 우리나라 금실 딸기도 지금 해외에 나가 있고, 그다음에 담양의 죽향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개들이 살아남고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그 현지에서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현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결국 딸기가 미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그 산업 자체도 크려고 역시 자본 투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초기 시장에 어떻게 네네. 안쳐가느냐, 네네. 유통망을 어떻게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가 또다시 전제가 돼야 되고, 네. 이것도 역시 개별 농민이 하기에는 사실 그렇죠.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버섯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 음. 네. 뭐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우리나라 버섯 공장들이 간다든가 아, 그러네요. 아니면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음. 콘벨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 팽이버섯 공장이나 뭐 이런 버섯 공장 배지에 대한 안정 예, 예, 공급을 예. 무조건 거기는 확보할 수 있는. 일단 배지 단가가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질 테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생산이 가능하겠죠. 결국 따지고 보면 국내에서 해서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요. 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 농업 확장을 막는 게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이 뭐 세계 지도 지구본을 딱 놓고 이게 글로벌 전략을 우리가 짜고 네네. 여기서 기업 전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국내 농업 전략하고 어떻게 서로 상생하고 매칭시켜 나가느냐, 네. 어떻게 공급망을 서로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하느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버섯 재배 기술 자체가 굉장히 레벨이 높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예, 예. 레벨이 높고 네. 또 종균이나 이런 거 품종 개발하신 것도 굉장히 많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지가 있는 곳 선진국들,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또 뭐 인도네시아 그런 데다가 저희들이 자동화된 이제 그 버섯 공장 이런 걸 지어 놓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 안 되냐, 이게 좀 용감한 얘기를 한번 하면은, 네. 우리나라 농업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주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관점은 농민만 관심이 있어요. 주로.
산업의 관점에서 산업 관점에서는 거의 안 보죠. 그러니까 양념처럼 해서 이제 글로벌 산업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실 저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을 산업으로서 보진 않는다. 해외 시장 조사 같은 것도 우리가 거의 보기 어렵거든요. 코트라에서 가끔 보고서를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더 많은 버섯이 생산되면은 이 버섯이 결국 우리나라 수입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새송이 버섯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새송이 버섯을 그냥 눈으로 보고 가서 미국에 LA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창고에서 재배한 친구가 유기농 그 새송이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것만 해도 매출액을 300억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우리나라 기술로. 아마 우리나라 기술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어찌됐든 버섯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모가 되니까 자기들이 자동화를 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키우는 그 버섯 키우시는 이제 거기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시설 수출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나가는 건데. 기계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계나 기구가 나가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인증이라든가 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던 기계를 뭐 그걸 굳이 인정을 받아낸 애들이 있겠습니까? 결국 총체적 난국이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이 사실 좁은 데서 이런 농업들을 다양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이 돼서 기술적으로 레벨이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로 이식을 시켜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산업적으로도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은 이제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옛날 이런 의식이 강한데 이제는 우리 머리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네네. 다른 나라 사람 손으로 다른 나라 그렇죠. 땅에서 할 수 네네. 있는 그런 개념의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겠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가보면 맞아요. 그 농가들 단위로 그 한 세 농가 네 농가 모여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또 그 기술을 또 확장을 시키고 이러시잖아요. 농가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림처럼 뭐 열 몇 개의 농가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그 농가에서 돈을 들이고 실증을 하셔가지고 경쟁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면 거기서 나온 기술들을 해외로 수출을 할 수도 있죠. 저는 우리나라 농업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의 농업의 제한사항이라 하죠. 이게 기술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경영이고 아니고 전략이고 이걸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기술에 집착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것도 이제 국가가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기술에만 주로 진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농업이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 게 아닌가. 농업에서 우리가 R&D를 얼마 투자하는지 아시잖아요, 최 박사님. 많이 투자하죠. 1조 3천억, 4천억을 농업 R&D로 투자합니다. 이만큼 투자하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국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어떻게 보면 넘쳐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생각 자체나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항상 여러 번 얘기해서 욕 많이 먹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나오면은 사실 우리나라 농업에서 농가 단위로 규모하는 거의 어려우니까 차라리 연합을 하고 이거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 그 큰 농가들도 연합을 하잖아요. 어떤 농가들은 모로코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보내더라고요. 이런 식의 전략들이 같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사회적 보편적인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제 동업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보면. 그렇죠. 사실 동업이라는 게 연합의 시작인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서로가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선뜻 거기에 대해서 가기도 어렵고 다 자본은 싫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본 투자도 어렵고 기업 들어오는 것도 싫고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나가는 건 힘들어서 안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팔렸으면 좋겠고 내가 농사 짓는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사회를 원하는데 우리 농업이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최 박사님 어떤 방법 있어요? 글쎄요, 뭐 결국은 뭐 싫든 좋든 변화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까도 이제 얼마나 남았겠느냐. 이제 지금 이제 고령층 이제 퇴장하시고 그다음에 신규로 했을 때 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그러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체감이 안 되죠. 많은 분야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7년 사이에 그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는 5년도 안 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죠. 달라질 것 같다. 네, 저도 5년도 안 갈 것 같다고. 농업은 아마 특히나 더 빠를 네. 것 같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저 태평양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하지만은 몰려오는 것이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힘든 일이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미래를 맞을 거냐, 일단 맞아놓고 준비를 못 하고 일단 맞아보고 할 거냐. 대한민국은 일단 맞아보고 일단 하는 게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농업을 보고 있으면은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봐도 그렇지만 외통수에 몰려가지고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이미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방법이 뭔지를 알아도 해결책을 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정책이라는 것도 점점 더 이제 미래지향적하기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형상 유지를 예. 급급한 진통제 같은 조치들만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뭐 저희 지금 이런 뭐 짓다 뭐 농담 이런 코너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자. 하고 누군가는 던져놔야 그래도 이제 뜻있는 의인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최 박사님 많이 해주실 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일찍 있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 정도밖에 남았는데 이런 화두를 던지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의 결과들이 나와서 이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들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한 너무 없죠. 상황이고 너무 없죠. 사실 뭐 수직 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까도 별개로 이야기 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유통 자체가 붙어야 된다고 하지만 유통에서 제일 힘든 게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공급이죠. 물량과 품질을 그걸로 지금 수직 농장은 경쟁력을 지금 강력하게 지종하고 우선 수직 농장 그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안정적인 생산 물량과 품질. 네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력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음. 사실 그 기후라는 것 자체가 급격하게 지금 뭐 아예 농사를 못 짓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작물 수준에서는 노지나 온실 수준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또 수직 농장에서 그렇게 보급이 되고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전부 다 벽이 쳐져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건 뭐 인삼 버섯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농업 전반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항상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누가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벽이라는 거를 무너뜨리고 솔직한 이야기를 서로가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게 오늘 이제 두 분의 전문가 희망적인 얘기라고 끝내야 되는데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희망적인 이야기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그리고 우리 박사님께서도 소장님께서도 어쨌든 수직 농업이라는 것은 물량과 이제 그 품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 다른 농업도 그렇게 확산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확산시킬지에 대한 이제 하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하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한 놈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사실은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스마트팜 수직 농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직 농장뿐만 아니고 수평으로도 많이 퍼져서 예, 농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여러 가지 답답함과 아쉬움,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누군가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짓다라는 채널의 또 존재의 의의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이면서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와주셔서 많은 좋은 말씀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남소장님께서도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또 용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